네, 안녕하세요.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에서 엔터미디어 산업 담당하고 있는 이화정 연구원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기다린 보람을 누릴 2025라는 주제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엔터미디어 산업 주요 사업자들의 과거 주가 흐름입니다. 일단 먼저 엔터 쪽 보시면요. 이제 23년 초에 지금 이렇게 피크를 찍는 모습 보일 겁니다. 이때 앨범 판매량이 전반적으로 서프라이즈가 있어서 주가가 정점을 찍었고, 그리고 올해는 이제 실적 역성장이나 휴먼 리스크 나오면서 주가가 좀 안 좋았고요. 근데 지금 휴먼 리스크는 지금 9월 말부터는 어느 정도 해결됐다라는 이런 이제 시장의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면서 다시 이제 최근에 들어서는 주가 흐름 좀 좋아지는 부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어서 미디어입니다.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사실 피크가 좀 더 앞에 있었습니다. 21년 오징어 게임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미디어 헤게모니가 좀 변화가 됐고, 이때 OTT 득세가 좀 진행이 됐는데요. 오히려 이 부분이 방송 광고 시장 축소로 이어졌고, 이걸로 인해서 채널 사업자들의 구매력이 좀 낮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 이 부분이 제작사한테는 도미노 타격으로 이어졌고요. 2년의 실적 및 주가 우하향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처럼 이제 저희 섹터는 1, 2년간 긴 터널을 지났는데 오는 25년부터는 기다리는 보람을 누릴 시기를 맞이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이유를 지금부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엔터 산업이고요. 올해 과도기를 겪으면서 기저가 편해졌고, 그리고 다양한 성장 포인트들이 기다립니다. 가장 눈여겨보셔야 될 성장 동력은 이제 왼쪽에다가 정리해 놓은 부분 중에 남색인데요. 첫 번째로는 BTS나 블랙핑크와 같은 빅네임의 활동 재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일단 신인 아티스트들이 사실 올해까지는 적자를 많이 냈거든요. 근데 내년부터는 이제 수익 구간으로 진입한다는 점,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공연 전반이 대형화되기 때문에 여기서 외형 수익성 모두 좋아진다는 점입니다. 근데 추가적으로는 이제 밑에 하늘색으로 넣어놓은 것과 같이 이제 플랫폼의 유료 서비스가 본격화되고, 그리고 이제 글로벌 음원 스트리밍 매출이 커지고요. 마지막으로 우호적인 매크로 환경이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들 다 합쳐서 봤을 때 엔터 2025년은 상당히 편안하겠다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매크로 얘기에 대해서 좀 더 연결해서 말씀드리자면, 우측 차트는 K-팝 음반 수출 트렌드인데요. 이게 사실 피크아웃 우려가 굉장히 많았습니다만 막상 차트 보시면은 최근 24년 들어서도 상당히 실적 좋은 거 보이실 겁니다. 특히 이제 많이 걱정을 하셨던 게 중국인데요. 이제 작년 이맘때쯤에 산업의 최대 우려 요인이 이제 중국에서 우리 걸 더 이상 사가지 않는다였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중국 쪽 수출만 남색으로 표시를 해놨는데 올해 사실 중국으로 나가는 게 역대급으로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이야기이냐, 지금도 보시면 중국 쪽에서는 이제 예전 아티스트, 뭐 예를 들면 예전에 잘 팔던 뭐 스트레이키즈나 뭐 이제 NCT 같은 아티스트들을 좀 덜 소비할지 몰라도 좀 신인들 위주로 소비를 하고 있고, 이게 이런 수출 데이터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 봐주시면 하고요. 이제 경기 부양책이 소비 심리 개선으로 이어진다면 이 부분 긍정적일 겁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미국향 수출입니다. 이제 BTS, 블랙핑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남색으로 표시해 놓은 미국 부분 나쁘지 않은 거 보이실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 데이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BTS, 블랙핑크가 인기가 있는 거지 이게 K-팝 인기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셨을 텐데, 막상 이런 수출 데이터를 보시면 그 두 아티스트가 활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부분, 즉 미국 전반에서 K-팝이 인기를 얻고 있다는 부분 이제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어서 이제 음반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요. 25년 음반에 반등하는 흐름 기대합니다. 이제 빅네임 기환에 따른 수혜는 너무 당연하고요. 여기에 이제 당사에서 좀 더 하이라이트하고 싶은 건 신인입니다. 네, 좌측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3번의 성장률 급감기가 있습니다. 이제 공통적으로는 모두 아티스트 세대 교체가 이루어졌던 시기인데요. 이게 신인 아티스트가 나오면 아무래도 기존 아티스트들을 좋아하시던 분들이 이제 기존 아티스트가 아닌 신인 아티스트 쪽으로 좀 넘어가는 경향이 있고요. 이 과정에서 일시적인 부진이 나타나곤 합니다. 하지만 보시면 이제 이 5년에 한 번씩 있었던 급감기 이후 한 4년 동안은 계속 순성장하는 모습 보입니다. 이게 아티스트 수명이랑도 어느 정도 비슷하죠. 그래서 올해 부진을 겪었기 때문에 전 내년부터는 재차 이런 성장세 볼 수 있겠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우측 차트 같은 경우에는 우측 차트는 이게 지금 세대별 아티스트의 발매 앨범당 초동 비교인데,
지금 이제 딱 띄워드린 저 BTS, 세븐틴, NCT 드림은 3세대고요. 이 친구들은 2013년, 2015년 이쯤에 이제 데뷔를 했는데 첫 번째 초동은 1000장 정도였습니다. 참고로 방탄소년단의 1집 앨범 판매량은 772장이에요. 그랬다가 이제 4세대 아티스트가 나오기 시작하는 시점부터는 2018년, 2019년이죠. 이때부터는 5만 장 정도 팔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아티스트들이 좀 많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보넥도, 투어스, NCT 위시 같은 친구들은 지금 처음부터 20만 장. 이게 전 세대 같은 경우에는 한 4-5번째 컴백에서 달성했던 수준이거든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K-팝 시장이 글로벌로 기반을 확장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 시장의 성장이 좀 빨라지고 있다. 그러니까 올해는 이렇게 적어드린 이 5세대들이 사실 아직까지는 많이 못 파는데 기존 아티스트들이 빠지면서 좀 이제 실적이 안 좋았어요. 하지만 내년부터는 이 친구들이 유의미한 음반 판매량을 기록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좀 개선되는 흐름 기대해 보실만 합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음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글로벌 음원 시장 같은 경우에는 K-팝 비중이 2% 정도밖에 안 됩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낮아요. 이게 음반 시장 내 K-팝 비중이 15에서 20%인 거랑은 굉장히 대조적인데요. 이게 K-팝의 글로벌 입지가 높아지긴 했지만 사실 아직까지는 팬덤 위주로 진행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K-팝 음원 매출은 성장 이어갈 것으로 기대를 하는데 일단 다른 것보다 이제 일본이나 동남아처럼 원래 이 K-팝이 인기 있는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스트리밍을 많이 안 썼어요. 이게 성장이 나오기 시작한 게 작년부터이고 여기에 이제 우리가 수혜를 볼 수 있을 거다. 그리고 이에 더해 더 중요한 점인데 서구권에서도 이제 K-팝 스트리밍을 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음반 시장, 음원 시장 비교해 드렸고요. 이제 오른쪽 차트를 보시면은 이제 제가 이제 글로 2020년 이후에 핫 100 내 K-팝이 이제 진입했던 횟수를 보시면은 1%밖에 안 돼요. 이게 글로벌 음원 대비로도 좀 낮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사실 한참 부족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 비중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게 요새 틱톡 같은 쇼폼 콘텐츠를 통해서 노래를 들으시는 그러니까 미국인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K-팝에 대한 그리고 논 잉글리시 컨텐츠에 대한 이제 거부감도 굉장히 줄어드는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이를 엿볼 수 있는 게요. 이 차트인데 지금 차트 보시면은 이제 핫백에 진입했던 K-팝의 곡 개수를 이번에 넣어놓은 거거든요. 보시면 이제 한국어 노래가 예전에 많이 들어갔던 건 사실 다 방탄소년단이 막 전곡을 줄 세워서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 23년, 24년에 들어온 노래들은 재미있는 게 뭐 이제 스키즈나 뉴진스, 뭐 아일릿, 르세라핌처럼 아예 이제 BTS나 블랙핑크가 아닌 아티스트들의 한국어 노래가 이제 핫백에 진입하는 경우들이 많아진 게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이 부분이 결국 어떤 의미를 띠고 있느냐, 아까 음반에서 보신 것처럼 BTS, 블랙핑크에 끝나는 인기가 아닌 K-팝 전반이 서구권에서도 인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이다 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공연입니다. 네, 이제 그저께 라이브 네이션이라고 하는 이제 세계 최대 공연 기획사 이제 실적 컨퍼런스 콜이 있었는데요. 그때도 이제 얘기하신 게 25년 역시 글로벌 공연은 굉장히 바쁠 것 같다. 네, 여전히 강한 성장세가 기대가 되는데 그 이유는 일단 기본적으로 관객 수가 늘어나고 동시에 ATP가 상승하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이제 MZ 세대들이 경험 소비에 대한 선호가 있고 이게 이런 부분으로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요. 이걸 조금 더 K-팝에 연동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이제 아래쪽 보시면요, 저희가 회당 평균 티켓 판매량을 좀 그려놨는데 블랙핑크 및 트와이스 공연들로 지금 넣어놓은 거거든요. 지금 이제 네모를 쳐놓은 블랙핑크 공연 보시면은 이제 갈수록 회당 티켓 판매량, 즉 규모가 커진다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20년을 왜 예외라고 하냐면 일본은 K-팝의 초기 시장이기 때문에 거의 무조건 저희가 가면은 5만 명씩을 해버립니다. 무조건까지는 아니지만 우리나라에서 인기 있다 그러면은 보통 되게 크게 해요. 자, 그러면 이제 트와이스의 사례도 같이 보시면요, 코로나19 예외를 제외하고 이제 숫자를 보셨을 때 갈수록 커지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ATP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이게 갈수록 비싸집니다. 티켓이요. 근데 재밌는 건 공연장이 커지면 애들 얼굴이 안 보여요. 근데도 더 비싸게 주고 공연을 보기 시작하시는 건데 비싼 공연에 어떤 공통점이 있냐? 북미 서구권 공연들이 붙기 시작하면은 전반적으로 ATP가 좀 높아집니다. 이거 불핑이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하실 수 있는데 트와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럼 결국에 회당 관객이랑 ATP가 둘 다 높아졌기 때문에 회당 매출이 높아졌는데
당연히 이제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궁금해할 게 횟수는 어떻게 될까인데요. 보시면 횟수도 갈수록 커져요. 횟수가 커지기 때문에 해당 매출의 횟수 다 커지면 당연히 총 매출 커지겠죠. 이건 트와이스도 마찬가지였고, 사실 제가 이렇게 두 아티스트들만 보여드렸지만 전반적인 K-팝 시장의 공연이 이런 흐름으로 가고 있다 봐주시면 됩니다. 네. 지금까지 언급드린 동력들이 25년에 중점을 두었다면 지금 보여드릴 장표는 약간 좀 더 긴 그림인데요. 지금까지 K-팝 시장의 확장은요, 네, 보여드리는 것처럼 수직 확장이었어요. 대중성을 얻고 스트리밍으로 돈을 좀 더 벌어야겠다. 이제 이런 부분이었으면 이게 그러니까 서브컬처에 있던 게 대중성을 띠게 된 거죠. 근데 최근 K-팝이 어느 방향으로도 이제 좀 성장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드리자면 이게 약간 다른 서브컬처들이랑 수평적으로 융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세를 넓혀가고 있는데, 특히 이제 애니메이션이나 이제 유튜브, 트위치 같은 스트리머 이쪽 시장은 코어 팬덤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팬덤들이 K-팝 팬덤이랑 성격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네, 이런 서브컬처와 수평 결합을 하는 거는 물론이고, 뭐 이제 J-팝처럼 다른 국가 아니면 NFT 같은 다른 이제 테크놀로지랑 융합하고 있는 모습도 보입니다. 하지만 현재 가장 눈에 띄는 걸 말씀드리자면 사실 밑에 있는 저 애니메이션이나 스트리머랑 융합한 경우인데요. 감이 안 오실 테니 그 그림으로 보여드리면 이게 그 음악 중심의 이 버추얼 아이돌이 나온 그림입니다. 플레이브라고 하는 친구들이고요. 이 친구들이 이렇게 이제 뒤에 사람이 있고 이제 모션 캡처를 해가지고 실시간 렌더링이 되는 거예요. 네, 이런 이제 아이돌인데 만화 같은 그림체를 가지고 있다. 인기가 있나요? 하면은 네, 르세라핌 비비랑 겨뤄서 1등도 했습니다. 이 친구들은 초동이 거의 한 6, 70만 장씩 나와요. 네, 그리고 그럼 남자애들밖에 없는가? 아니고요. 이제 여자 아이돌도 있습니다. 이세계 아이돌이고요. 그러니까 유튜버 우악굿이라고 아시면은 이제 그쪽에서 만든 건데, 이제 더현대 서울에서 했던 팝업 스토어도 성황리에 마친 바 있습니다. 네, 이제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너무 비주얼도 이제 마니아틱하고 이게 정말 시장을 형성할 수 있을지 의심이 되실 텐데요. 그럼 이제 우측 차트를 잠시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더현대 서울에서 진행됐던 어떤 이제 모든 팝업 스토어들의 이제 일평균 매출을 정리를 해놓은 건데요. 이게 딱 보셔도 확실히 버추얼 아이돌 관련된 팝업 스토어의 일평균 매출이 엄청 큰 게 보이실 거예요. 여기서 알 수 있는 인사이트는 그러니까 이분들은 일단 머릿수는 조금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드러내지 않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인당 지출액이 높은 코어 팬덤 중심으로 구성된 시장이기 때문에 사실 막상 이게 시장화됐을 때 결코 시장 규모를 무시하기 어려울 거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이 K-팝 관련된 부분은 그러니까 이게 항상 언제까지 성장할 거냐고 많이 물어보세요. 근데 이제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이 이제 서구권 이후로 갔을 때도 있느냐 하면 이런 방향으로의 새로운 성장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중장기적인 동력으로 봐주시면 좋겠다입니다. 먼저 이제 미디어로 넘어가기 전에 엔터 투자 유망 종목 말씀드릴게요. 하이브입니다. 목표 주가 30만 원이고요. 네. 내년에 실적 성장 굉장히 클 것입니다. 올해 대비 65% 정도 기대하고 있는데 BTS의 활동 재개로 규모의 경제가 나오면서 수익성이 좋아지고, 그리고 신인 아티스트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익 구간 진입하고요. 엔하이픈, 르세라핌 등이 공연 규모가 확대될 거고, 여기에 위버스 및 게임이 이제 게임은 어렵지만 위버스가 유료화되기 시작하면서 적자폭이 축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위버스 얘기를 조금만 더 드리면요, 이제 기다렸던 것 중에 이제 성과를 볼 시기 그 얘기를 드렸는데 그중 하나가 위버스입니다. 이제 올해까지 위버스는 사실상 무료 팬덤 커뮤니티나 아니면 자사몰 정도였어요. 네, 이게 그것도 나름 좋았던 게 아티스트 팬덤 리텐션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플랫폼이었고요. 그리고 데이터 확보를 통해서 우리가 뭔가 수요 예측하기에도 좋았거든요. 근데 돈을 전혀 못 벌었죠. 그렇지만 25년부터는 제가 이제 밑에 이제 넣어드린 저 남색 박스 안에 있는 부분들, 이제 뭐 DM, 이제 메시지 구독 서비스 아니면 프리미엄 멤버십 서비스, 이걸로 월별 구독이 시작이 되고요. 여기에 앱에 광고까지 도입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DM 광고로 이제 3월, 9월부터 테스트 배드를 해봤을 때 돈을 버는 걸 보았어요. 이제 그걸 보고 제가 이제 가정을 해봤을 때 위버스 페잉 유저는 현재 기준으로 한 120만 명 정도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건 내년 말까지 갔을 때 굉장히 보수적인 그림에서 한 200만 명 가까이 갈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200만 명이 월에 10,000원씩 쓴다면 이게 어느 정도 될지는 계산이 되실 거예요. 저는 내년 영업이익단에 400억 정도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 페이지부터는 이제 남은 시간 동안 미디어 얘기를 좀 드릴 텐데요. 네, 왼쪽 차트는 주요 TV의 채널별 방송 광고 15초당 단가입니다.
이게 대체로 22년 이후에는 단가가 우하향하는 흐름이고요. 이게 방송 광고 시장이 안 좋아졌다는 게 보이죠. 네, 이게 25년이라고 좋아질까 하면 딱히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미 바닥을 쳤기 때문에 더 나빠질 부분은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은 방송사별로 이제 어느 정도로 드라마를 방영하고 있는지 그 편수를 갖다 좀 정리를 해놨어요. 보시면 지금 22년 92편에서 24년 66편으로 이제 많이 빠졌습니다. 거의 이제 28% 가까이 빠졌다라고 이제 봐주시면 되는데,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저는 이 부분이 늘어날 수 있을 거다라고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로 가보면요. 이제 왼쪽에 있는 표는 이제 그 주요 드라마의 채널 슬롯을 갖다가 제가 정리를 해놓은 건데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지금 평일에 드라마가 거의 없습니다. 근데 내년 하반기에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 띄워드리는 것처럼 이제 그 수목 드라마 위주로 좀 많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드라마가 조금 더 증가가 될 건데, 그 드라마가 지금, 그러니까 수목 드라마가 들어오면 어느 정도 더 들어올 수 있나요 하시면 1년에 한 6편에서 7편 정도 더 들어올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게 왜 이러는 거냐 하면 최근 TV 채널들의 기조가 달라졌기 때문인데, 이게 방송 광고 회복이 좀 기약이 없다 보니까 차라리 이럴 바에는 저예산 고효율의 드라마를 편성하고 이걸 해외에다 유통해서 수익을 얻겠다, 그러니까 레버리지를 내겠다라는 방식으로 바뀐 거예요. 실제로 최근 넷플릭스가 이제 지상파한테까지도 이제 콘텐츠 공급 조건을 좀 더 개선해 줄 테니 이제 너희 드라마를 우리한테 팔아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상황이고요. 이 아무래도 넷플릭스가 광고 요금제를 본격화하고 있기 때문에 오디언스가 많아지고 광고를 조금 더 많이 내보내려면 아무래도 사람들이 좀 더 많은 드라마들을 봐야 되고, 이 부분 때문에 최근 들어서 이런 이제 드라마에 대한 수요가 넷플릭스 쪽에서도 높아지고, 이게 채널이 다시 수목 드라마를 재개하는 흐름으로 시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에 당사에서는 오른쪽 보시는 것처럼 드라마 제작 편수가 다시 내년에 올라갈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봐주시면요. 그렇다면 25년 어떤 작품들이 특히 많이 늘어날까에 대한 저의 대답은 로맨스나 코미디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흥행은 이 드라마 두 개가 가장 좋아요. 그래서 잠시 이제 하나 봐주시면 이거 잘 모르실 거예요. 우리나라에선 잘 안 됐다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이게 올해 기준으로 넷플릭스에서 가장 잘 된 그 두 드라마 중 하나거든요. 나머지 하나는 다들 아시겠지만 눈물의 여왕입니다. 눈물의 여왕도 로맨스고요. 이것도 그냥 대충 보시면 아시겠지만 학원 로맨스, 뭐 판타지 로맨스에서 다 로맨스입니다. 가격은요, 보통 이게 옆에 있는 거 보시다시피 뭐 경성 크리처 같은 거 만들 때는 뭐 회당 41억씩 들고, 눈물의 여왕은 김소연 씨가 좀 비쌌어요. 그래가지고 좀 많이 들긴 했지만, 하이라키나 마이데몬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20억에서 30억 사이면 찍습니다. 조금 더 가성비로 가면은 이제 선저고 티어 같은 것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내년부터는 어떤 콘텐츠들이 많아질까? 지금 보이시는 것 같은 이런 로맨스 장르의 고효율 저예산의 드라마들이 들어올 거고, 이게 어디에 들어온다? 수목 슬롯에 들어온다 보시면 됩니다. 네, 이제 다음 페이지에서 마지막으로 저희 미디어 쪽 투자 유망 종목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미디어 투자 유망 종목으로는 스튜디오 드래곤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네, 스튜디오 드래곤은 일단 QPC 모두 좋습니다. Q 성장이 나오는 부분이 내년에는 일단 최소 3편, 그리고 26년 가면은 연간으로 6, 7편, 그리고 P 성장은 작품 믹스가 효율화되면은 약간 마진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로세스 효율화로 코스트 절감이 있겠고요. 네, 이게 연간 캡티브 채널에서 방영되는, 그러니까 TVN에서 방영되는 것 중에 사실 올해까지는 일단 수목 드라마가 없어진 부분, 그리고 작고 CJ ENM이 본인들이 직접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우리가 캡티브 쪽으로 12편밖에 못 내보내는 그런 흐름들이 있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내년에는 이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고요. 지금 저기다 넣어놓은 건 뭐냐면 그냥 제가 캡티브 채널의 방영이 확정된 드라마 중에서 얼마나 스튜디오 드래곤이 가지고 있는지만 정리를 해놓은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 부분은 내년에는 한 15편까지 올라갈 수 있을 거다라고 봐주시면 굉장히 보수적인 추정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측 보시면은 또 25년 방영 예정작 중 스튜디오 드래곤 작품들 수목 제외하고도 월, 화, 토일에도 큰 드라마들 많은데요. 제가 이게 12월 말인지 1월 초인지 헷갈려서 안 넣어놨지만 1월 5일부터 이제 저희 공효진, 이민호가 나오는 별들에게 물어봐라는 이제 텐트폴도 시작이 됩니다. 네, 이런 부분들까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스튜디오 드래곤이 내년 방영작들이 전반적으로 긍정적이에요.
그리고 내년에 나가는 넷플릭스에서 다 이루어질 진이는 김은숙 작품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스튜디오 드래곤에 대해서는 내년에 실적도 좋아지고 그리고 모멘텀도 조금 더 좋아질 수 있는 굉장히 좀 매력적인 사업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내년 미디어 쪽 탑픽으로는 스튜디오 드래곤 제시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